올리고티야? 해야지. 네. 자, 이거 외워둬야 돼요. 올리고. 근데 나 어제 하나 또 외운 거 있었거든. 그 아침 인사. 근데 또 까먹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아 뭐였지? 아주스 오티아 올누? 약간 이런 거였는데. 올리오티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도 알아볼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오늘은 그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순서상 뭐 그래프, 뭐 이런 좌표 평면 이런 얘기들도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끊어가지고 강의로서는 좀 끊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사실 뭐랄까 막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려서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해결하겠다, 뭐 원하는 답을 구해내겠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한번 좀 같이 다뤄볼 거고 특별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바이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을 좀 여기서 적어놓고 있는데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 자, 보시면 이제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를 x로 놓으면 또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이라고 세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당연한 얘기야. 왜냐하면 연속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1, 2, 그리고 4, 5, 아니면 7, 8, 9, 아니면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게 연달아 있는 수를 연속하는 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연속한다면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1. 세 개가 연속한다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속되니까 하나씩 커지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두 개가 연속된다라고 하면은 x랑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세 개가 연속된다 그러면은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지만 뭐 조금 센스 있게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문자를 무엇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좀 이따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문자로 놓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안전하게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연속하는 세 수를 이렇게 놓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놓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과 내가 x의 값으로 구한 것이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세 수가 합이 30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자. 연속하는 세 수의 합이 30일 때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연속하는 세 수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놓으라고 했어 라는 그 기억을 살려서 얘네 세 개를 모두 더한 것이 30이야 라고 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3은 3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3 빼주고 그럼 3x는 27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나눠주게 되면 x는 9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이 뭐야? 11. 네, 그게 11이 정답인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면 신난다고 갖다 9라고 쓰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까먹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오니까 반가워서 이제 이걸 답으로 적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처럼 가장 큰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을 쓰기보다는 지우개 어디 있어? 아닙니다. 이런 식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큰 수를 구하니까 그거를 x. 그럼 이제 그것보다 이전에 있는 수는 x-1. 그거보다 이전에 있는 것은
x-2에서 얘네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30입니다 라는 식을 씀으로써 3x-3은 30 따라서 3x는 33 따라서 x의 값은 11 이렇게 놓음으로써 우리가 답은 11이에요 라고 해를 바로 다이렉트로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넣는 것을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네, 항상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두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초반에 공부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1순위 내가 무엇을 x로 둔다?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둔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것대로 식을 작성하려고 저는 시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 그 늦게 오면은 그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그 1분에 뭐 하기로 했었지? 그? 1분이에요. 1분 늦을 때마다 1시간씩 추가였나? 1분 늦을 10분에 1시간 추가였나? 10분의 1시간 아니에요. 알았어. 그럼 30분 늦었으니까 그럼 3시간 추가. 30 아니. 야 지금 9시 반이야. 20분인데. 웃기고 있네. 아니 지금 27분이. 27분이면 20분이냐 30분이냐? 야 27분이면 20분에 가까워 30분에 가까워? 20분에 가까워요. 그럼 너가 1시간 더 남았어. 네? 아니 20분에 가까워. 그렇지. 자 그러니까 너 3시간 남아. 3시간을 남으라고요. 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약속했잖아 어제. 아니 지금이 이제 3시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원래 하던 거에 3시간 추가인 거지. 빨리 들어가 공부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두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연속하는 두 짝수, 뭐 연속하는 두 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짝수랑 홀수는 기본적으로 몇 칸씩 뛰어가요? 2칸씩. 우리 아까 전 연속하는 수라고 한다면 1씩 커지는 구조였다면 연속하는 짝수, 연속하는 홀수 그러면은 2씩 커지는 수로 쓰면 되겠죠.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2칸씩 띄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릿수에 대한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75라고 쓰면은, 자, 이건 숫자가 뭐야? 7이지. 이건 숫자가 뭐야? 5지. 근데 이게 7을 나타내고 이게 5를 나타내는 걸까? 즉 다시 말해서 7과 5를 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70. 얘는 5. 그렇기 때문에 75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7과 5를 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네, 근데 그 70이라는 것은 사실 7 곱하기 10 더하기 5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왜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에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5인 수를 이야기한다.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5인 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떠올리는 숫자로는 x5라는 숫자겠지, 그치? x5라는 숫자일 거야. 물론 이게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우리가 그냥 뭐 x5 아니면 뭐 x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x 곱하기 10 더하기 5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가고 있고요. 자, 뭐 나이에 대한 문제, 당연히 뭐 x년 후의 나이면 x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내가 지금부터 5년 후의 나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내 나이에다 5를 더하면 되는 것인 만큼. 자, 그 다음에 뭐 합이 일정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실제 예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한데 그냥 한번 쓱 보세요. 합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두 수의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x로 놓는다면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두 수의 합이 10으로 일정해. 근데 하나를 x로만, 그럼 또 다른 하나는? 자, 그럼 하나가 3이야. 또 다른 하나는 얼마? 봐봐, 너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을 거야.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 10 빼기 그렇지, 10에서 이거 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숫자는 뭐가 되겠어? 10 빼기 x. 너가 하는 행동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가 3이었어? 하나는 7. 하나가 2였어? 하나는 8. 하나가 4였어? 하나는 6. 할 때 자연스럽게 무슨 계산을 해? 10에서 자꾸 이거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쉬운 예시를 살려서 하나가 x면 또 다른 숫자는 10-x구나.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를 x, 하나를
그것 마이너스 x 이렇게 세팅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도형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도형에 대한 문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맞게 너가 먼저 부딪혀 보시는 게 좋고 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직접 이런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개념 체크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1번은 뭐 그냥 빈칸 채우는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인의 반 학생 34명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명이 더 많을 때 남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자. 자,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남학생을 뭐라고 두면 되겠어? 맞아요. 구하려고 하는 걸 x라고 두면은 훨씬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래서 남학생은 x. 그럼 여학생은 뭐라고 두면 좋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선 지금 어차피 반 학생이 34명이잖아. 그치? 34명이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애가 있을까? 없겠죠. 뭐 외계인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x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라고 쓸 수 있을까? x 빼기 지금은 전체 반 인원이 34명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36 나누기 34 나누기 나누기요? 자, 다시 남자가 만약에 10명이라면 여자 몇 명이야? 그럼 34 나누기 18 거야? 아니죠. 34 빼기 x 그렇죠. 34 빼기 x 이렇게 세팅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지금 어떻대요? 남자가 여학생보다 2명이 많대요.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2명이 많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항상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2명이 더 많다고? 남자가 그럼 2명이 더 많대 여자보다 이렇게 쓴다. 뭔가 좀 솔깃하죠? 그죠? 뭐 딱 보면 되게 일리 있어 보이잖아. 남자가 2명 더 많다며 남자에다 2명 더 하면 그게 여자가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남자가 2명이 더 많아. 남자가 이미 더 많은데 왜 여기다가 2를 더 더해? 그럼 여자랑 똑같아지겠어? 오히려 남자가 더 많으면 남자가 2명을 빼야 여자랑 똑같아지겠지. 지금 우리가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건 등호야, 등호. 우리는 등호를 쓰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2명이 더 많대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남자의 2명을 더 추가하면 오히려 4명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좌변이. 그렇겠죠? 우리는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남자에다가 2를 빼서 여자랑 똑같다라든지 아니면 남자가 이미 2명이 더 많으니까 여자에다가 2명을 더한 게 남자랑 똑같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쓸지 빼기를 쓸지 그거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남자 빼기 2를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는 여자 더하기 2를 하시거나. 왜? 여기가 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서로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남자에다가 2를 빼든 여자에다가 2를 더하든 하셔야만 그 두 변이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쓰면 돼요? 남자는 x였고 여자는 34-x였어. 그러면은 x는으로 쓸 거야? 아니면 뭐 x에다가 뭐 연산을 할 거야? 빼기 오케이, 좋아요. x 빼기 2는 34 빼기 x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남자에다가 2명을 뺀 숫자는 남자에서 이제 2명이 조금 조절되는 그 숫자는 여자의 숫자와 동일하다라는 아주 정상적인 식을 쓸 수가 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라고? 여기다 뭐라고 쓰자는 걸 유의해라. 플러스 2라고 쓰자는 걸 유의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자랑 남자의 합이 34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쓴 케이스.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죠. 좀 메모하고 있으면 메모하시고. 주의할 것 별표 땡땡땡 좀 적어보세요. 진짜 많이 틀려.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항상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써가지고 틀리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버전으로도 가볼게. 이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명이 더 많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2명 더 많으니까 여자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1번 x 플러스 2, 2번 x 빼기 1. x 빼기 2 확실해요? 네 네,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2명이 더 많은 거니까 여자를 나타낼 때는 남자의 수보다 2명을 빼서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합이 얼마라고? 84. 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x 빼기 2라는 것을 더하면 그게 34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여자를 나타낼지, 무엇을 이용해서 식을 쓸지에 따라서 그 식의 형태가 달라져.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값은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잠깐 나 좀 눈만 감고 올게. 좀 춥지? 그치.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방정식의 활용이든 아니면 뭐 문자와 식에서 문자를 처음 사용할 때도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그 식을 작성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사람들이 보통 자꾸 외워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뭐랄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 같은 것들을 외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식을 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공식을 외우면 좋아. 외워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죠. 외워야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도록 외워지도록. 오케이.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단 외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외워지게 하는 것과 외우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었지? 어떻게 해야 이 두 개가 차이가 생겨요? 외우는 진짜 달달달달. 오케이. 외우는 건 진짜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막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외우는 게 외우는 거고, 외워지게 하는 것은 그냥 떠오르는. 그치, 그것이 우리가 상식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외워지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게 흥분놀부 얘기랑 토끼거북이 이야기였었죠, 그렇죠? 토끼거북이 중에서 누가 이겼어? 잘 까먹어봤어? 거북이. 절대 못 까먹겠지, 그렇지? 이게 외워진 케이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외워지느냐? 반드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식이 돼야 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식이 될 때 이것이 외워지게 된다.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같은 것들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아빠차 타고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아빠차 타고 같이 여행을 가. 자, 그런데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2시간이 남았다고 적혀 있어. 자,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을까? 거리가. 200km. 그치, 200km 남았겠죠.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시속 100km, 1시간당 100km씩 간다고? 1시간당 100km씩 가는데 이게 2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1시간 동안 100km, 1시간 동안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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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km가 남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당연한 상식이었어. 이걸 가지고 공식처럼 이게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곱하니까 그럼 100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래서 200 이렇게 계산을 안 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거리 속력 시간을 다룰 때는 상식에 근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속 100km 미터 있어. 100km per hour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이 속도로 2시간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1시간당 100km를 가니까 2시간 동안은 200km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곱하기를 사용해서 200km가 남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내가 300km를 여행을 왔어. 아빠랑 같이 자동차 타고 300km를 여행을 왔는데 그날짜 차가 너무 막힌 거야.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그게 5시간이 걸렸어.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차를 타고 1시간에 몇 킬로미터씩 달린 셈일까? 60km. 그렇지. 그거 계산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네 둘을 어떤 식으로 콜라보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300km라고 하는데 이런 젠장 5시간이 걸렸네. 그러면 1시간당 얼마씩 걸렸을까라고 할 때는 이 300을 몇 조각 내고 싶어? 5조각 내고 싶죠. 왜? 5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5조각으로 내고 싶은 거야. 무엇을? 300km. 300km를 5조각으로 쫙 내주게 되면은 그 한 조각이 1시간에 간 거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300 나누기 5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60km per
뭐 C 대신 그냥 hour라고 쓸게요. 네. 당연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당연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 자, 그다음 또 다른 예시.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이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빠랑 같이 뭐 부산까지 가면 보통 한 500km 지키지 않나? 한 450km 정도 좀 지키는 것 같은데 그냥 네, 한 500km 지킨다고 할게요. 500km. 자, 500km를 가는데 그날 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차가 별로 안 막혀. 그래서 그냥 아빠 우리 얼마나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한 시속 100km 정도쯤으로 달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몇 시간 걸릴까? 5시간. 그렇지, 5시간이야. 왜 그럴까요? 당연히 500km를 가는데 1시간당 100km씩 가게 되면은 그러면 500km를 100km씩 1시간에 가게 되면 당연히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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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 5개가 모여서 500km가 되는 거니까 5시간 동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500 나누기 100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시간이라고 답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상식을 먼저 일깨우세요. 당연히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일깨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야. 원래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였던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꼭 정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뭐 다수가 선택하는 건 그만큼 뭐 일리가 있고 뭐 선택할 만하고 검증이 되었고 뭔가 좀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틀리는 것보단 옳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잖아. 그런데 학습에서는 약간 조금 우르르 좀 몰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성비가 좋게 느껴진다면 우르르 하고 몰려간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그 사람의 어느 정도 뭐 재능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고, 뭐 공부 체력이라고 불리는 뭐 엉덩이 힘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고.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방향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방향성과 방식. 그래서 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도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과 그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처음에 너무 힘들거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다 문자로 써져 있을 때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쉬운 예시 들어가. 쉬운 예시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은 이게 지금 x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게 시속 20km/시로 가면은 곱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야, 그럼 쉬운 예시 들어봐. 그럼 x 대신에 100으로 바꿔봐. 그럼 100km를 시속 20km로 가면은 5시간이 걸리니까 100 나누기 20을 하면 되는구나. 그럼 x에다가 20을 나누면 되는구나. 그럼 20분의 x라고 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 공식을 외운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공식을 외운 친구. 그래서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지? 100km를 시속 20km였나? 그래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 라는 걸 외운 친구라고 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100, 20, 20분의 100. 100도 아니었지. 아까 x였지. x 나누기 20, 20분의 x. 바로 이 친구 3초 만에 답 쓰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방식이 되게 빠르고 좋아 보여. 근데 빠르다고 해서 이게 언제나 이 사람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휘발성이 강해. 쉽게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공식을 외울 거기도 한데 그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좀 갖고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싹 다 정리하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고요.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면 속력이 되고 거리에서 속력을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외울 거는 요거 하나만이어도 충분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고 식을 썼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네 두 개를 알고 있다면 곱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면 되지만 거리를 알고 있고 시간을 알고 있다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거리는 얘네 두 개를 곱한 거였어. 근데 내가 얘를 알고 얘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된다. 당연히 알죠.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연산이니까. 얘랑 얘를 알고 있어.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나오면 돼? 거리에서 속력을 나누면 시간이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3 곱하기 4가 12가 될 때 12랑 4를 가지고 3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나누기요. 12랑 3을 가지고 4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나누기요. 그죠? 3과 4를 가지고 10이 어떻게 만들 겁니까? 곱하기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 주신다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기까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외워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많이 좋다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농도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이제 이 농도에 대한 문제는 비커 그림을 그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커 그림을 그려라. 자, 비커 그림이라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금물 300g이 있는데 그 300g의 농도가 10%다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물 300g이 있는데 그 300g의 농도가 10%다. 일단 비커 그림은 이런 식으로 농도, 전체량 순서대로 적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런데 이 300g 안에 10%가 농도가 10%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300g 안에 10%가 어느 물질이다라는 소리예요. 뭐 소금물이라면 소금이 되겠고 설탕물이라면 설탕이 되겠고 오렌지 주스면 오렌지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300g 중 10%가 어느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00g 중에서 10% 그럼 100분의 10이죠. 그것이 곧 얼마? 30이라는 것이 소금이겠구나, 뭐 설탕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만 있으면 사실상 여기에는 이 방정식 활용을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농도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만큼의 비율로 물질이 들어있다. 뭐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 이런 것들로. 근데 그건 또 뭐야? 어머니께서? 와, 근데 너 외웠어? 오늘 뭐 아무도 외웠나? 아니, 쌤이 어제 답 중에 없어서 그냥 왔는데. 나 체크 표시했잖아. 지금 근데 인증한다고 해가지고. 너 그냥 왔어요. 그냥 누나 간다고. 알았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근데 저 보고 싶어요. 맞아. 그래서 공부할 거야? 모스트 갖고 왔어. 알았어. 누나 옆에서 손잡고 같이 공부해. 떨어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비커의 그 농도 전체 양, 그다음에 부분의 양을 채울 건데 이 부분의 양을 채우는 건 이 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채울 것이다. 이 농도의 의미, 10%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문자와식의 연산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의 10%가 물질이다라는 소리. 그래서 300g 중 10%가 소금이다, 설탕이다. 그럼 뭐 500g 중 뭐 X%가 뭐 소금이다, 설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양을 쓸 때는 전체 양과 그 농도를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의 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곱하면은 그 물질의 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300g 중에서 300g 방금 얘기했으니까 좀 재미없죠. 500g 가지고 얘기해봅시다. 자, 500g의 설탕물이 있는데 그 중에 20%가 설탕이다. 혹은 그 설탕물의 농도가 20%다 라고 한다면 설탕 몇 그램 들어있게, 물 몇 그램 들어있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 500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얼마? 100g이 설탕. 그럼 당연히 500g 중에 100g이 설탕이면 나머지 400g인데 그렇지. 400g은 물이 되겠다, 100g은 설탕이 되겠다라고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너희가 무슨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 비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이다. 훨씬 더 정리 정돈을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나면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20% 소금물 500g에 물을 더 넣어서 16% 소금물을 만들었대. 자, 그럼 비커 그림을 총 몇 개 그리면 되냐면 20% 소금물 몇 그램? 500g에. 자,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500 곱하기 100분의 20.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하고서 100g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뭘 더 넣었대요? 오케이, 물을 더 넣었대요.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잘 대답해봐. 물은 몇 퍼센트야? 농도가? 처음 거에서 80%. 아니, 지금 난 여기 요거는 소금물 20%, 요거는 내가 더 추가하는 물질 하고서 여기 맨 마지막에 그래서 된 거를 쓸 거야. 자, 여기는 내가 추가하는 물질만 넣을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 뭘 넣으려고 했어? 물을 더 넣겠다고 했지. 여기에는 물만 들어있어. 물만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자, 몇 퍼센트? 대답 잘해야 된다. 몇 퍼센트? 80%. 야, 안 돼! 야, 안 돼! 너 가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와봐. 아니, 농담. 물 한 잔 마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짜? 아니요. 이 안에 소금이 80%나 들어있어? 아니요. 물만 마시는데 여기 소금이 왜 들어있어? 소금이에요. 네, 여기는 우리가 이 소금물 원래 있었던 거, 여기는 물, 여기는 만들어지고 난 후에 소금물의 뭐 정보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쓰는 것은 물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마셨을 때 뭐 물질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물밖에 없잖아. 거기에는 몇 퍼센트야? 그렇지, 0%라고 써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자, 물 얼마나 집어넣었대요? 물 얼마나 집어넣었어? X. 네, 몰라. 그렇기 때문에 X. 자, 그럼 그 안에 소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0%. 0%가 0? 오케이, 0g 해서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소신껏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네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여기 쓰는 거니까 0%에다 x를 곱하면 당연히 0이겠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 뒤에는 몇 퍼센트? 여기 문제 나와 있잖아요.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었대? 20%.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었대? 첫 번째 문제 잘 읽어보세요. 네, 16% 소금물이 되었대. 16% 소금물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양은 어떻게 됐겠어요? 500g에다가 xg을 섞었어. 그럼 몇 g이 됐겠어? 500 플러스. 맞아, 500 플러스 xg이 됐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때 소금의 양은 얼마겠어? 식 한번 불러볼까요?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쪽에서 할게. 자,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만큼의 소금이 저기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소금 몇 그램 들어있었어? 100g. 근데 지금 몇 그램이 추가가 됐어? xg. 0g. 그랬더니 뭐가 되었대? 16%. 네,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이 되었대.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소금의 양만 보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몇 그램의 소금이 있었는데 100g. 몇 그램이 추가가 됐어? 0g. 그랬더니 지금 몇 그램의 소금이 되었대?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 오케이, 이거 가지고 방정식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100 더하기 0는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 어차피 소금은 어디 안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였겠죠, 그렇죠? 네, 소금은 어디 안 도망가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 100 플러스 0은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6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문제만 풀어주면 이 x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메모하는 팁을 알려줄게요. 자, 메모하는 팁. 아마추어들은 여기 있는 걸 싹 다 받아쓰기 합니다. 혹시? 자, 그런데 진짜 프로들은요, 진짜 이 메모의 그 어떤 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주 핵심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콕 집어 외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비커 그림을 그린다. 농도, 전체, 소금의 양을 쓴다. 끝. 나머지는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판단해서 쓰면 되잖아. 그치? 마지막 방정식은 무슨 양을 가지고 쓴다? 물질의 양을 가지고 소금의 양, 설탕의 양, 오렌지의 양을 가지고 식을 쓴다. 끝. 이게 메모입니다. 이거를 다 써봤자 어차피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비커 그림을 그릴 때 농도, 전체, 부분의 양을 쓴다. 그 다음 방정식을 쓸 때는 이 부분의 양만 가지고 방정식을 쓴다. 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이것이 기록되게 되는 거거든. 그럼 다른 곳에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직접 판단을 내려서 각각의 칸들을 다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칸이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쓰려고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커 그림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몇 퍼센트 소금물? 좀 정성스럽게 그려야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몇 퍼센트 소금물? 400g. 몇 퍼센트 소금물? 10%. 네, 10% 소금물 몇 그램? 400g. 네, 400g. 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 불러볼까요? 400 곱하기 100분의 10.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40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다 더 할 거예요. 무엇을 더 할까요? 뭘 더한대요? 16%의 소금물. 오케이, 16%의 소금물을 더한다고 합니다. 16% 소금물 얼마? X. 네, 얼마나 더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X.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10 불러보세요. 우리 항상 이 소금의 양을 쓸 때 어떻게 쓰겠다고 했어?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너무 쉬워. 소금의 양 쓰는 거. X 곱하기 100분의 16. 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합니까? 14%의 소금. 네, 14%의 소금을 계속 그다음. 400 플러스 Xg.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4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4.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가지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이것만 풀어주면 문제 해결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든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고, 이 정도쯤까지 하면은 딱히 문제에 걸리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은 일단 끝. 오케이.